안녕하세요. 오늘 10강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와 모니터링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ML 시스템을 개발해놓고 배포단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얼마나 모니터링을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첫째로 ML 페일리어의 원인부터 볼 건데요. ML 페일리어는 이제 우리가 ML 시스템을 개발해 놨으면은 뭔가를 해주길 바라는 기대치들이 있을 텐데 이 기대치들을 위반하는 것들을 ML 페일리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L 페일리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오퍼레이셔널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시 또는 트루풋. 트루풋은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오고 갈 수 있느냐 또는 업타임이고 ML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분류 문제에서는 어큐러시 그리고 F1 스코어가 있겠고 NLP에 있어서는 분류 스코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전통적인 소프트웨어에서는 이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만 돌아가는지 확인하면 됐었는데 ML 시스템은 이제 오퍼레이셔널한 관점과 동시에 ML 매트릭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옵스에 있어서는 번역기 예시 들면은 한국어를 집어넣어서 이제 모델에 집어넣고 영어를 밴드 때 이제 오퍼레이셔널 관점에서는 얼마나 우리 웹페이지에서 빠르고 이제 정확하게 뱉느냐, 그러니까 프론트에 뿌려주느냐가 되겠고, ML 관점에서는 우리의 번역기가 얼마나 유창하게 잘 번역을 하느냐가 ML 매트릭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의 번역기가 만약에 웹페이지 단에서 제대로 결과를 뿌려주지 못했어 하면은 옵스 페일리어가 되겠고, 우리 번역기가 너무 유창하지 못하게 어설프게 번역을 했다면은 ML 페일리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MLP를 좀 더 보면은 사실 이상적으로는 유창하게 최대한 유창하게 하는 거는 즉 블루 스코어가 100에 근접할수록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건 모두가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옵스 페일리어 같은 거는 명확하지만 ML 페일리어는 이 기준점을 긋기가 불명확하다라는 한계점이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옵스 페일리어는 가시적이다. 뭐 예를 들어 런타임 페이지 not found 404 많이 보셨어요 에러 이런 것들은 에러가 났다. 옵스 페일러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ML 페일러는 너무 나도 그러니까 찾아내기 힘들다. 어떤 때는 잘 번역하다가 대개를 집어넣었더니 유주얼리를 뱉었는데 사실은 내가 원했던 거는 메뉴판에 집어넣을 우리가 먹는 대개에 대한 결과였다라는 거죠. 먼저 옵스 페일러를 좀 더 짚고 가자면 이제 그 옵스 페일러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디펜던시 우리의 패키지 디펜던시 페일러가 있겠고 디플로이먼트 단에서는 버전 문제라든가 권한 문제, 하드웨어 단에서는 CPU 같은 장치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들, 네트워크 단에서는 크래시 같은 문제들. 그러면은 이 구글에서 어떤 조사를 했는데 전체 이 페일리어가 발생한 빈도 중에서 어떤 종류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조사를 해봤대요. 이 ML 관련 프로젝트에 있어서. 그래서 총 96가지의 페일리어 중에서 60가지가 옵스 관련 페일리어였다. 그러면은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옵스 페일리어가 제일 중요하네. 많이 벌어지는 일이고. 근데 동시에 ML 페일리어도 좀 잘 봐야 된다는 게 물론 적은 비중이긴 하지만 훨씬 더 위험한데 그게 왜냐면은 이제 디텍트하기도 어렵고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ML 스페시픽 페일리어를 볼 건데 모든 페일리어, ML 페일리어를 보려는 게 아니라 이 학습 도중 또는 이제 배포단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먼저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포가 바뀌는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왕왕 발생하는 일이긴 한데 학습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해놓고 분명 성능 좋게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검증 뭐 테스트 셋이랑 아니면 또 배포 이후에 이 모델 성능이 왠지 모르게 이렇게 나쁘게 바뀐다. 이런 거에 있어서 종종 이제 지목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데이터 분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데이터 시프트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현실 세계 데이터는 항상 바뀐다가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우리 통계선 모집단이라고 하죠. 현실 세계 데이터는 아무도 모르는 이유가 이제 애초에 이 개수가 무한이기도 하지만 항상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의 유튜브 또는
옷가게, 그러니까 홈쇼핑, 무신사 같은 예시를 들면은 우리의 고객은 항상 바뀌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고객은 항상 바뀌는데 모집단이 변동하는데 지금 일부분의 학습 데이터 고객을 끌고 와서 학습을 해봤자 어쨌든 무조건 표본 집단 학습셋과 우리가 검증할 데이터셋은 테스트셋은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분포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분포 자체가 스테이셔너리하지 못하다. 즉 우리가 학습할 때 얘들 분포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뭔가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똑같은 프로세스가 이렇게 똑같은 스테이셔너리한 분포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리고 또한 이런 외부적인 이 데이터의 분포 자체가 바뀌는 것과 더불어 인터널 에러 때문에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뭐냐? ML 파이프라인에서 버거가 발생하거나 또는 결측치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피처단에서 이제 비관적인 피처 때문에 발생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 시프트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문제단으로는 ML 페일리어로는 엣지 케이스가 있겠죠. 엣지 케이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흔히 벌어지지 않는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시를 들면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을 했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이제 0.01%로 이제 심각한 사고가 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엣지 케이스죠. 드문 케이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많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는 회사에서는 이 엣지 케이스를 다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어, 기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엣지 케이스가 뭔가 이제 아웃라이어와 좀 비슷하게 들려요. 아웃라이어는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아웃라이어는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데이터들의 분포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을 벗어나는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분포단을 벗어난 아웃라이어가 여기 있는데 사실 아웃라이어는 훨씬 다루기 쉬운 이유가 인풋이 있고 모델에 집어넣은 다음에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우리가 주어진 학습셋에서 이 분포를 살펴보고 아웃라이어를 그냥 제거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성능에 나쁜 영향을 끼치니까 헷갈리게 만드니까 그냥 이걸 없애자. 그럼 굉장히 쉽죠? 근데 즉 아웃라이어는 엣지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아웃라이어를 집어넣어서 엣지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는데 물론 인풋 단에서 이걸 제거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엣지 케이스는 무조건 아웃라이어일 수는 없다는 얘기. 즉 아웃풋이 이렇게 나는데 어떤 케이스에서는 뭔가 모델이 나쁘게 판단을 해.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죠? 아웃라이어도 아닌데 그럴 때가 종종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웃풋 단에서 발생하는 엣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웃라이어처럼 무시할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다. 즉 어떻게든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피드백 루프의 ML 페일리어를 얘기할 건데 먼저 바로 페일리어로 들어가기 전에 백그라운드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추럴 라벨은 우리가 흔히 아는 라벨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ML 학습 프로세스에서는 흔히 그냥 자연스럽게 모델이 뭔가 아웃풋을 뱉으면 라벨과 비교해서 성능을 평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죠. 근데 번역기 예시를 들게요. 번역기를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여기 접근을 해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수많은 번역 로고가 쌓이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하면은 뭐 로고를 하나씩 다 뒤져봐서 뭐 전문가를 불러놓고 이렇게 번역을 대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글에서는 어떤 버튼을 추가를 해놨는데 이제 번역한 결과에 있어서 이게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뭔가 내추럴 라벨이 아닌 뭔가 좀 더 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라벨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딜레이 라벨은 이제 지금 당장 프레디션 했을 때와 다르게 뭔가 조금 더 이후에 피드백이 올 때를 이제 딜레이 라벨이라고 해요. 이건 또 하나의 예시로는 이제 추천 시스템이 많이 들 수 있는데요. 뭔가 내가 옷을 추천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구매를 했다 칠게요. 그럼 구매를 했다 치면은 나중에 이제 옷이 와서 제가 이거 리뷰를 작성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이게 피드백이 도착을 하겠죠. 좋다, 나쁘다. 이거를 이제 피드백 루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 루프 같은 경우는 짧을 때도 있죠. 그래서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메인 화면에 내가 추천 영상을 뿌려놓고 나서
얼마가 안 있어서 다른 영상들 보다가 이 영상을 발견하고는 클릭했다. 그래서 CTR을 측정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반대로 몇 주가 또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아까 예시드린 이제 무신사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옷을 사놓고 아니면 내가 저 이번에 맥북을 샀거든요. 맥북이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일주일 걸린 것 같은데 일주일 뒤에 이제 맥북이 도착을 해서 아 이거 쓰기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좀 이렇게 피드백 루프가 다양하다. 길이가. 그리고 또한 이 길이뿐만 아니라 라벨이 있어서 포지티브 라벨과 네거티브 라벨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포지티브 라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릭이 될 수 있겠죠. 좋은 추천을 했다라는 포지티브 라벨 같은 경우는 내가 유튜브를 추천 시스템으로 넣어서 영상을 추천해 줬는데 진짜 사용자가 이걸 클릭해 줬어. 그러면 아 이거 추천 시스템 잘 동작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작동하지 안 하면 안 돼라는 네거티브 라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영상을 추천해 줬는데 이거를 끝내 안 눌러 하면은 이게 배드 레커멘데이션이라는 뭔가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그 피드백 루프라고 하는 이 길을 얼마나 줄 것인가에 대한 이슈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피드백 루프를 짧게 뒀다. 그러면은 1분 안에 보면 이거 안 보면은 이거 나쁜 추천이야 라고 하면은 펄스 네거티브가 올라가게 돼버리겠고 뭐 3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길게 가져가면은 피드백이 너무 느려진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피드와 정확도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잘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어떤 연구가 있었는데 이거를 즉시 본 횟수라고 한다면은 오른쪽이 이제 전체 량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동영상을 본 횟수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은 전체 뷰 중에서 즉시 본 게 대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일정 어느 부분은 즉시 그 영상을 봤어. 제 눈에 딱 영상 목록 중에 있어서 흘낏 보긴 했는데 이거 당장 누르지는 않고 천천히 좀 뜸들이다가 그때 떠올라서 아 맞다 이 영상 봐야지 하면서 뭐 누른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영상 천천히 보고 온 다음에 누른다던가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이제 네거티브 라벨에 있어서 이 인계치를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두 번 이제 정확하게 이제 피드백 루프에 있어서 MFA일리어 관점에서 피드백 루프가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를 디제너레이트 피드백 루프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뭔가 피드백 자체가 우리의 모델 학습할 때 영향 끼칠 때 이거를 디제너레이트 피드백 루프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예시 들면 좀 더 이해가 명확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추천 시스템이 있어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A, B 이렇게 제 스마트폰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는데 네모에 스마트폰인데 이렇게 세로로 ABC를 추천해줬다 칩시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막 스크롤 해가면서 이렇게 내려갈 텐데 가장 첫 번째부터 바로 눈에 띄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비슷비슷한 영상이라면 A부터 보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 특성상. 그러면은 이제 이 모델은 사실 A, B, C로 이렇게 추천해놓고 A를 먼저 보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 A에 점점 이제 A 추천했는데 많이 보네? 추천 잘했어 하고 A의 성능이 점점 올라가요. 즉, 이러한 피드백, 루프가 있은 후에 나중에 와서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 모델이 A를 추천했는데 잘 추천했네. 이 모델 좋은 거네. 라고 자칫하면 오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A, B, C 오히려 B 또는 C가 더 좋을 수 있는데 그냥 순서상 A를 먼저 풀었기 때문에 A가 더 좋게 나타났다. 이런 지금 예시를 든 이런 게 바로 디제너레이트 피드백 루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다르게 표현해보자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봐봐요. 제가 A를 먼저 뿌렸더니 A를 많이 봐. 그래서 A가 랭크가 더 높게 올라오니까 계속 A를 계속 탑 뿌려. 그거를 이제 그러면 탑에 계속 뿌리니까 A가 계속 끝도 없이 이제 랭크가 올라가게 되고 B는 점점 떨어지고. 그렇죠? 이거를 보통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제 익스포저 바이어스, 퍼퓰리티 바이어스 또는 필터 버블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추천 시스템에서 필터 버블 또는 에코 체인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얘기 또 들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제가 다음 주에 그 블랙 아담 영화 나왔다길래 보러 갔거든요. 갈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영화 사이트 이제 예매하러 들어가요. 그럼 보통 이제 블랙 아담이라는 게 예매율이 가장 높대요. 그럼 이것부터 추천을 시키겠죠, 보통. 많이 보니까. 그럼 블랙 아담을 메인 페이지에 띄워요, 막. 뭐 뒤에 뭐 다른 영화들이 이렇게 쭉쭉 있고.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온 사람이라면 가리는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온 사람이라면은 그냥 맨 처음에 뿌려져 있는 이 블랙 아담 보고 이게 뭔 영화지? 유명하네? 라고 그냥 블랙 아담을 보겠죠, 먼저. 이런 게 이제 데제너레이트 피드백 루프다라는 겁니다. 왜냐? 예매율이 높으니까 이걸 먼저 뿌리자. 그랬더니 점점 먼저 뿌린 이 블랙 아담이라는 영화가 점점 더 랭크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또는 이제 레주메 스크리닝, 뭔가 이력서를 검토하는 뭔가 모델을 개발했다 칠게요. 그러면은 모델은 학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피처를 이제 뽑아놓고 이거를 활용을 많이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 디시전 트리 같은 의사결정 나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부터 트리를 분할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피처를 골라서 써요. 그쵸? 그러면은 뭔가 특정한 X라는 피처를 중요한 피처를 뽑았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중점적으로 모델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피처에 따라서 이제 점점 더 이제 모델 스크린으로 이력서를 걸르고 그럼 걸러진 사람들만 데려가게 그 실제로 면접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시 표현해 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모델을 개발을 했는데 이력서를 보면은 예를 들어 남자냐 또는 여자냐라는 거를 보고 얘가 모델을 이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점점 얘가 남자라는 거 남자네? 그러면은 통과시켜라는 걸 한번 학습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점점 얘가 남자인 것만 학습을 시켜요. 자, 그러면은 볼게요. 남자만 통과를 시켰어. 그럼 실제로 면접장으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면접장에 이제 면접을 보는 어 이제 면접자들이 지금 앉아 있는 면접자 다 누구겠어요? 다 남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자. 다 남자만 앉아 있겠죠. 왜냐? 우리의 모델은 이 피처 X, 성별이라는 피처 X로부터 남자라는 특성만 골라서 뽑다 보니까 남자만 뽑았어.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 지금 남자들 중에서 좋은 남자를 뽑는 이 과정에서 좋은 남자를 뽑았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면접관들은 야, 우리 모델이 이제 좋은 남자들을 골라서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레주메 스크리닝을 모델을 골라서 면접장에 온 남자들이 뽑아서 좋은 남자를 뽑았다. 즉, 이 좋은 남자를 뽑았으니까 이 모델은 좋은 모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디저널트 피드백 루프의 일종의 문제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피처 인폰트스를 뽑고 좀 분석을 해봐라 라는 것이 이제 솔루션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이 디저널트 피드백 루프가 사실 디텍트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사실 학습단에서 발견하기 어렵고 되게 그리고 배포단에서 발견하는 경우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디텍트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 시스템에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먼저 퍼퓰리티라는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추천 상품들의 어떤 평균적인 퍼퓰리티 통해서 이제 이 디제너레이트 피드백 루프를 해결한다든가 좀 더 나아가서 롱테일 상품들에 있어서 어떻게 이 ARP가 가져가느냐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고 이제 최근 또 각광받는 이제 해결법 중 하나가 이건 훨씬 더 직관적인데 히트레이트를 이제 포퓰러리티에 따라서 보자는 얘기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예시를 들게요. 제가 버켓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네 개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 버켓에는 뭐가 담기냐면 총 100개가 풀린 비인기류의 상품들을 넣어놓고 맨 끝에는 가장 많이 엄청 많이 팔린 상품군을 넣어놔요. 그러니까 최고의 인기 그리고 이거는 소외받는 친구들 이런 순서로 복귀시켰겠죠. 그러면 이 구간을 잘라갖고 이렇게 아이템들을 넣어놔요. 아이템들을.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은 이거예요. 좋은 추천 시스템이라 함은
인기 있는 예를 들어 영화로 치면은 가장 상업 영화들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걸 잘 골라서 준과 동시에 독립영화 같이 좀 소외받고 많이 안 팔린 영화들 중에서도 잘 골라서 추천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방법론의 목적입니다. 히트레이트가. 그래서 이 결과 도표를 보시면 지금 아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P2B 레크 모델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취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구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인기가 많은 상품에 있어서는 히트레이트가 높아요. 히트레이트라면 하면 내가 추천한 상품 중에서 실제로 얘가 구매를 했나 아니냐예요. 이게 히트레이트가. 근데 히트레이트가 높아. 근데 문제는 소외받는 물건들에 있어서는 히트레이트가 낮아져. 그럼 이게 뭐겠어요? 즉, 디제너레이트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인기 있는 상품을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받았어. 그래서 이게 인기 있네? 그러면 이걸 상단에 띄워야지. 노출시켰더니 더 올라가. 그러니까 그건 인기 있는 것들만 히트레이트가 더 올라가. 이것이 이제 디제너레이트 피드백 루프의 이제 이 결과라고 지금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P2B 레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소외받는 친구들도 추천 잘하더라. 물론 인기 상품군에 있어서는 이제 어렵겠지만 이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잘 골라냈기 때문에 우리 모델 잘 골라냈다라고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랜더마이제이션이라든가 포지셔널 피처로 이제 이 데저너레이트 피드백 루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랜더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간단하게 말해서 추천하는 아이템을 랜덤하게 그냥 뿌리는 거예요. 가끔.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이제 우리가 추천하는 아이템의 다양성을 증가시킨다는 이제 장점이 있겠죠. 물론 여기서도 아무거나 추천을 해주지 않고 이제 최근 연구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임의의 유튜브 알고리즘도 가끔 되게 신박한 영상을 추천해 주잖아요. 그런 것 같이 좀 좋게 또 뭔가 의미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랜덤네스한 아이템을 추천해 주는 방법을 되게 활발히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다시 추천 시스템 얘기를 드리자면 새로운 비디오가 있는데 이제 이 비디오 같은 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랜덤 풀이라는 거에 집어넣어요. 랜덤 풀은 이런 랜덤하게 그 아무거나 임의로 추출한 영상들을 이 풀에 모아놔요. 풀에 넣어놓고 그러면은 여기서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골라내서 더 큰 풀에 넣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즉 100번 좋아요 받을 풀, 그러니까 처음 들었어. 신입이 영상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영상들이. 그러면은 100번 넘었다. 그러면은 다음 1000번 넣는 임의의 풀에 집어넣고 이렇게 점점 그 사이즈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임의적인 이 영상들의 랜덤네스한 거, 좋은 랜덤네스한 영상을 이제 추천해주겠다. 만약에 이 풀 밖으로 못 벗어난다? 그러면은 그냥 이 영상은 임의적인 추천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영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케이? 쉽죠? 그리고 이제 포지셔널 피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사실 계속 짚었죠. 뭔가 우리가 프론트에다가 추천 시스템 결과를 뿌리는데 상단에 노출된 거는 이제 좋은 점수 받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델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 포지션 자체 정보도 부여함으로써 이 포지션 정보가 있든 없든 이 추천 시스템의 성능이 좋아지도록 하고 싶은 것이 이제 이 포지셔널 피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처는 즉 우리 모델 피처에 넣은 피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뉴메리컬한 피처로 표현하자면 뭔가 첫 번째로 들어왔다, 두 번째로 들어왔다가 될 수 있겠고, 분류는 이제 첫 번째로 들어왔냐, 있냐, 그냐, 그렇냐, 아니냐 이렇게 바이너리 값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나이반 접근 값을 볼게요. 우리 모델 피처에 하나를 더 집어넣을 겁니다. 학습할 때 추천 시스템에 있어서 노래 추천 시스템이네요. 근데 뭐 아티스트나 클릭 여부를 이렇게 이게 Y 값인 라벨이 되겠죠? 그러면 이 학습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노출시켰냐 안 시켰냐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첫 번째 노출됐으면은 뭔가 클릭을 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뭔가 이런 식으로 갔으면. 그러면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지금 뭐예요? 첫 번째로 노출시키지 않은 그런 아이템이더라도 클릭은 해주길 원하는 이런 아이템을 찾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걸 학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나이브한 관점에 있어서는 좀 한계점이 존재하니까 투 모델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두 가지 모델을 학습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이 아이템을 보고 그리고 이거를 볼지 말지 고려할 수 있을 정도의 확률을 뽑는 것이 첫 번째 모델이 되겠고 근데 이때는 이제 포지션 정보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때는. 근데 두 번째로는 아까도 제가 아까 나이브한 방법론 때도 말씀드렸죠. 포지션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차라리 첫 번째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볼만한 아이템을 추천해주고 싶다. 즉 이때는 두 번째는 이 실제로 이 영상을 클릭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지금 예측을 할 건데 그쵸? 근데 이때는 포지셔널 피처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때는 이러한 투 모델 프로세스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고요.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